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하셨던 서영석 이사가 지금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금주간 스페어 MC로 나서는 김용민입니다.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예.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사실상 포문을 열었죠.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말이죠. 이런 조선일보, 숱한 논란과 비판을, 그야말로 한 몸에 받았었지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 어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신문협회, 종이신문을 내는 중앙일간지 또 지역일간지들의 그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사조들이 회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지요. 한국신문협회, 여기 회장이 송피로 중앙일보 발행인인데, 이 한국신문협회로부터 뉴스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 말이죠. 심사위원들은 조선일보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보도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인 용기를 잘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는 결국 청와대, 국정원, 이 권력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준 그야말로 권력과 야합한 언론사의 정치기획성 보도 아니냐, 이런 논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보도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했다? 글쎄요. 참, 수상 이유도 납득이 안 됩니다. 수상 자체도 납득이 안 되지만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사 의지를 드러낼 시점,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의 뒷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최동욱 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은요,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은 조선일보 간부가 보도 직전에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 이 보도를 하기 직전에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 그때는 이제 청와대를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이었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곽상도 수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경민 의원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정말 신경민 의원의 말이 맞고 또 저간의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조선일보가 정보를 받아서 최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다, 이게 맞다면 상은 조선일보가 받을 게 아니죠. 청와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숱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를 내보내면서 당사자인 최동욱 총장이나 그의 내연녀라는 임모 씨의 반론을 전혀 듣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욱 총장을 청와대가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첫 보도에서 밝혀졌다라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혼외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딱 두 가지: 당사자 확인, 그리고 유전자 검사 외에는 없다. 그런데 당사자 확인, 유전자 검사 해보지도 않은 조선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혼외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가 책임있는 언론사라면은 다른 언론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회사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성실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첫 단서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비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과정이 안개 속에 가려 있으니 음모론과 합작론이 춤추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편집 책임자의 소상한 최동욱 취재 전말기를 보고 싶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었지요. 당시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든 없든 하여간 이 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은 우리 저널리즘의 원칙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만듭니다. 장자연 사건을 다룬 2009년 4월 12일자 조선일보 칼럼을 이 소장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최동욱 총장이. 당시 칼럼 제목은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 이것이었습니다. 이 칼럼 내용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 확인 소송 관련한 칼럼이라 할 수 있는 2009년 11월 19일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이 칼럼 유명하죠.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한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냐 하는 점이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죠. 과거 조선일보 보도와 현재 조선일보 보도를 대조시키면서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면 조선일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온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상은 도대체 누가 무슨 동기로 줬는지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된 채목은 또 혼외관계자로 의심된 임모 씨에 대한 청와대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 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른 셈인데요. 자, 누구보다도 고뇌에 차 있을 김진태 검찰총장을 주목하는 오늘 한겨레 칼럼이 있습니다. 슬픈 칼잡이 김진태. 김의겸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도 존경받는 이는 아마 이명재 변호사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취임 때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총장실에 들어갔다가 퇴임 때 그 가방만 달랑 들고 나왔다고 한다. 총장 방 책장엔 책 한 권 꽂혀 있지 않았다. 법전 하나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대신 그의 저고리 왼쪽 주머니에는 임기 내내 사표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언제든 하여튼 수틀리면 부당한 외압이 오면 사표 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칼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둘이 같은 학교를 나와서 국책은행에 다녔고 당대 최고의 검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통점 때문만은 아니다. 비움의 경지를 추구하는 자세가 닮았다는 거다. 김진태는 사람과의 관계를 탐하지 않는다. 대구지검장 시절에 지역 실력자들과 친분을 쌓아도라는 그런 충고가 많았는데도 선승수도하듯 관사에서 책만 읽었다. 서울에 돌아올 즈음엔 사기, 18사략과 같은 이런 고전을 섭렵한 결과 중국 역사의 통달에 있었다. 술은 가끔씩 하지만 대작하는 사람의 절반은,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의 절반은 스님들일 것이다. 비싼 술은 피한다. 청양고추를 곱게 갈아 소주에 타 마시는 걸 즐긴다. 그런 김진태가 요즘 수심에 차 있다고 한다. 최동욱 뒷조사 문제로는 청와대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는 국정원과 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사상 이렇게 센 놈 둘을 동시에 맞닥뜨린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일선 검사들의 공기는 흉흉하다. 서울중앙지검의 몇몇 간부들이 총장 몰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여전히 총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이 튀어나온다. 어려운 때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옛날 검객의 고수들은 비움, 마음을 비운다 할 때 비움이죠. 옛날 검객의 고수들은 비움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진검승부를 펼치는 긴장 속에서도 발에 밟히는 땅의 감촉을 느끼려 했고 먼 산의 바람소리를 들으려 했다. 밀려드는 번뇌와 집착, 욕망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다. 내가 여기서 청와대 국정원을 세게 들이받으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또 최동욱처럼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이 번뇌와 집착, 욕망을 버려야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소설 닭공주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내용은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막으려 하는 그런 음모가 소개가 됐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일 매국 독재 세력은 좀 더 복잡한 계획을 세웠어요. 등록금을 대폭 올려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하게 만들고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게 만드는 작전이었어요. 대학생들은 학교 일 스펙 쌓기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는데 엄청난 등록금, 학점, 영어 경쟁 그리고 취업 경쟁을 시켜서 친일 매국 독재 세력에 착취해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감했어요.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최혜윤 아나운서는 스펙 쌓기 위해서 뭘 노력하셨어요? 대외 활동? 마이크 켜놓고 얘기하셔야지. 예. 대외 활동? 네. 그 대외 활동은 뭐예요?
그냥 뭐 사회에서 대학생들한테 이런저런 뭐 봉사 점수 같은 네네. 거. 그래요. 참 그 어학 점수 따기 위해서도 애쓰셨을 것 같아. 저는 토익은 금방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아직까지 그래요? 이거 아주 미친 자신감의 표시. 예,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학점, 영어, 어학이죠. 그 취업을 위한 스펙. 정말 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 아닙니까? 책을 읽게 하고 또 세상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원인이 그 상대평가라고 보는데요. 아니, 절대평가면은 이른바 A뿔 폭격기 교수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다 점수 좋게 줘야지. 근데 이런 교양 강의까지 줄 세워가지고 몇 명까지만 A 플러스 A를 주고 나머지는 그보다 못한 점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 경쟁 구조를 만들어버렸으니 대학사회에서 이 지성이 숨을 쉴 공간이 없는 거죠. 이런 대학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남이 써준 거 나 읽는 그런 좀 머리에 든 게 없으신 그런 대통령의 시대에 사는 어떤 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고요. 예. 조아조아님이 목소리 이쁘다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얘기했겠지. 착각하지 말고.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뒷조사에 거짓말까지 한 청와대. 한겨레 사설인데요. 자, 소개해 주시죠.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신상캐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중대사안이다. 최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과 별개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여러 비서관실을 통해 최 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도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조선일보가 최 전 총장 관련 보도를 하기 3개월 전이다. 그런데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언론 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브리핑했다. 언론 보도 이전에 청와대가 최 전 총장 뒷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 문제였다. 당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미운털이 박힌 최 전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정현 홍보수석과 박근혜 대통령 보통 사이가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이어온 인연입니다. 이정현 수석은 아시는 대로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곡성 출신인데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선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광역시에 출마를 했고요. 이걸 감명 깊게 본 당시 박근혜 당대표는 이정현 수석을 수석 부대변인으로 발탁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으니까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에서 활동을 했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의중과 행보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박근혜의 입, 이런 별명도 이때 얻은 겁니다. 자,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19대 총선 때 다시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자, 이후에 그 이정현 수석은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서 홍보수석을 맡았습니다. 주변 사람 잘 챙기고요. 또 기자들 만날 때 매체 가리지 않고 만나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래저래 기자들에게 평이 좋은 인물이 바로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정현 홍보수석의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팎의 비판 의견을 철통같이 막아낼 뿐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수석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자들에게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했는데 이 장면 많은 기자들이 기억하네요. 보니까 말이죠.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또 비판에 대한 그런 의료제에 가까운 그런 이 반발 심리 이건요 다 이 측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또 반대파들에게 비판받을 그 빌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요. 또 남의 비판, 이 비판에 또 도무지 그 수긍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권력자가 자리일지 모르면은 본인이 무슨 신이 아닌 이상은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설령 그 부당하고 어리석은 그런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판을 너무 싫어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전 지극히 독선적인 그분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국민들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박경재의 시사토론 거기 나와가지고 말이죠. 89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멘탈리티 지금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자기는 욕먹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상당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박근혜의 최측근인 이정현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지금 종박방송이 돼버린 방송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이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 이정현 홍보수석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정현 홍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 아닙니까? 대통령의 입이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죠. 자, 이런 홍보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동욱 관련해서 우리는 보도가 난 다음 경위를 파악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6월 때부터 계속 최동욱 총장 혼외 자식으로 의심되는 최모군 또 혼외 관계자로 의심되는 임모 씨 이 뒷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정현 홍보수석의 거짓말은 역설적으로 청와대가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최동욱 찍어내기에 나섰을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핵심 실세가 최동욱 뒷조사를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위해서 청와대 여러 비서관실을 동원할 수 있고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홍보수석이 거짓말까지 하며 보호해야 할 인물이라면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을 겁니다. 예.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사안 자체보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거짓말은 허투루 지나칠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최동욱 찍어내기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게 좋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홍보수석 말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90년대 후반, 98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 언론의 질타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대통령이. 이게 아니라요. 그 불륜 관계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불륜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때문에 빌 클린턴이 그렇게 비난과 이 공격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런 정권 핵심 실세에 속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건 더 이상 흉잡을 일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거짓 브리핑을 할 때 말이죠.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라고 표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일말의 염치라도 있는 걸까요? 예.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기가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쓰지 말고 청와대 관계자로 써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 공식 자료를 통해서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된 만큼 청와대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 이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예, 국민에 대한 예의다. 갑자기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도리라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불법 대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를 입었다. 부정선거로 수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질타를 했죠.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아버지하고 엮어가지고 제가 애비나 딸이나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그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저를 향해서 사람의 도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청와대 홍보수석의 도리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예. 청와대 홍보수석, 아니 사람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홍보수석.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자리 유지하는 게 타당합니까? 네, 이 같은 질타는 경향신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최동욱 정보 유출, 거짓말한 청와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 보도 이후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권 차원의 최동욱 찍어내기 의혹이 증폭되자 이를 진화하려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최측근 인사가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조오영 행정관의 개입 사실을 시인할 때도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했다. 6개월 넘게 개입설을 부인해오던 청와대가 뒤늦게 사전 확인 작업을 시인한 것은 꼬리 자르기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적법한 감찰이었고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조사를 앞두고 망설이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얕은 생각이다. 대통령을 대변하는 참모가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말을 바꾸는 일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까닭이다. 정권의 도덕성을 누가 의심합니까? 도덕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정권의 도덕성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 결과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수혜를 입은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세상에서 정권의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김추자의 거짓말, 금지곡이었네요. 이 정권에서 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규정을 했느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그 가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불신을 암시하는 거다. 뭐 제일 웃겼던 그 금지곡 지정 이유는 저거였죠. 그 배호의 영시의 이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당시 그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영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영시의 이별을 하면은 이게 통행 금지에 위반된다. 이별을 하려면 영시 이전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영시의 이별이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은 이유가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시대로 그 시대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가 요즘 또 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업무 스스로 위반하고 장관된다면 어떤 분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그런 사설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전력을 문제 삼아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겼고 2000년 고교 진학을 앞두고도 위장 전입을 했다. 또 강 후보자 부인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예, 강병규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 질의에 5차례나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위법을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정도로 이게 규제가 혁파가 됐습니까? 아이고, 그럼 뭐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뭐 법과 원칙이란 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 2005년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말이죠. 그 이후 숱한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낙마를 했는데 어떤 분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왜 아시죠? 그 휴대폰 액세서리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심어갖고 다니는 박정희주의자 김병관 후보자. 그리고 이동흡. 이분은 또 별명이 이돈흡이었죠. 돈을 흡입한다 해가지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결국 위장 전입 문제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더구나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의 장관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5년간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과 똑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민을 어떻게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또 모든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예, 그렇죠. 위장 전입을 한 분 처벌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섰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위법하십니까? 왜 법을 어기세요? 이렇게 추궁을 받았을 때 이거 안전행정부 장관님도 그러셨는데요. 안 장관님 안 장관이 아니죠. 안전행정부 장관 그분도 하는데 저라고 저만 왜 갖고 그러세요? 그 장관님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나온다든지 위장 전입한 사람과 만약에 강병규 장관이 대면을 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위장 전입 본인도 했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거 보면 말입니다. 청와대 구멍 뚫린 인사 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 전입 여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전 인사 검증 항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걸러지지 않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걸로 봐서는 위장 전입,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큰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장 전입, 이거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말이죠.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다 없애면은 되겠네요. 예? 그게 박근혜식 비정상의 정상화 아닌가요? 예. 결국 한국일보 사설은 강병규 후보자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야당의 반대로 불발이 됐는데요. 이 채택의 불발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정상화.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하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사설의 주요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경향신문 사설도 그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장 전입, 안행부 장관 후보 자격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위장 전입은 분명 범법행위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 사기 등 웬만한 범죄보다 형량이 높고 죄질이 무겁다. 그만큼 위장 전입을 단속할 법적 가치와 이유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근 10,000명의 국민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다. 예. 어이구, 몰랐네요. 이 폭행, 사기보다도 더
나쁜 죄라는 거 아닙니까? 위장전입이 말이죠. 이거 뭐 그냥 가벼운 흠결 이렇게 볼 수가 없겠네요. 예. 자, 이 강병규 후보자를 생각하면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죠.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학업 문제라면 위장 전입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송연하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위장 전입을 하면 자녀들을 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이 자녀 교육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용인된다면 위장 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찌하겠는가.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에겐 범죄가 되는 행위가 권력자들에겐 귀찮은 시비거리 정도로 간주되면 법치는 설당이 없어진다. 예, 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지는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건데요. 재개발 예정지로 자녀, 친인척의 주소지를 미리 옮겨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거나 외지인 매입이 금지된 농경지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한 몫을 챙긴 경우, 이런 경우의 위장 전입은 뭐 부동산 투기까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엄한 중벌이 불가피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입수한 개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 장관님 고급 개발 정보 많이 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위장 전입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별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 이번에도 하면 어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개발 정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거죠. 위장 전입을 저지른 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성 사과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고 법의 기강을 다루는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에 버젓이 오를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대기업 최고 경영자,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세 딸과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모두 5차례 위장 전입을 한 위장 전입의 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밥 먹듯이 법을 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달라 이렇게 또 강조했었죠. 부동산 투기이건 간에 학교에 자녀의 진학이건 간에 위장전입은 똑같은 위장전입이고요. 적용 법률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면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상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부결시켰습니다. 왜 부결시켰습니까? 위장전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과정은 그야말로 비정상성의 극치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해명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소 이전을 비서실에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은 잘 몰랐던 것 같다. 야, 진짜 아주 이 뻔뻔함의 극치 아닙니까? 위장전입을 자기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아니, 자녀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데 부부가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가 몰랐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정직하고 여러모로 도덕성의 하자가 심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으니 지난 5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강병규 후보자 새누리당의 도움으로 그 장관 자리에 앉게 된다면 결국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별 다를 거 없다. 명박이나 근혜나 똑같다. 이렇게 국민들은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비리를 옹호하는 거 절대 동의는 못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DNA 속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짐작은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